네,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3부는 대통령 정책특보로 임명된 분입니다.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오래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저는 자주 뵙는 느낌이에요. 그래요? 네. 한 달에 한 번 어떻게 고정 출연 어떠십니까? 거기까지는 좀 그렇고 제가 김종배님을 종종 볼게요, 유튜브로. 출연을 좀 부탁드리는 건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정책특보는 지금 뭐 얼추 알 것 같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곳입니까? 1999년 이전에는 예. 각각의 연구원들 뭐 정부를 하려다 보면 미리 준비해야 될 게 굉장히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한국개발연구원을 비롯해서 뭐 교육개발원 등등 굉장히 많은 연구원들이 예전에는 개별법에 의해서 각각 설립돼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연구원 관리도 좀 어렵고 그다음에 지원도 좀 어렵고 해서 1999년 IMF가 났을 때 연구원들이 좀 독립적으로 생각해서 미리미리 좀 긴 호흡을 갖고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한 군데로 모았습니다. 그거를. 물론 이제 연구야 독립적으로 하고 자율적으로 하지만 지원, 행정 이런 것들은 좀 오버헤드를 가지고 공통적으로 하자 이래서 99년에 모았고 정부 출연연법에 의해서 다른 개별법은 폐지하고 한 곳으로 다 모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연구원 각각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연구원 협의회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연구원 지원단체. 지원단체. 네, 알겠습니다. 2045년 광복 100주년을 맞아서 2045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 마스터 플랜 수립을 계획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이것도 여기서 하게 되는 겁니까? 그게 지금 준비 단계인데 어떻게 구상 단계도 벌써 알고 계십니까? 대단하시네요. 뭘 대단해요. 지금 원고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준비 단계인데요. 네. 2045년이면 광복 100주년이잖아요. 20년 뒤죠. 그렇죠. 지금부터.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지내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선진국 문턱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선진국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기엔 약간 좀 아직 부족한 것 같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자살률, 예. 노인 빈곤율, 불평등 지수 이런 것들 보면 얼마나 후져 있습니까? 삶의 질로 놓고 보면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선진국 문턱 제가 이제 종종 듣는 표현이기는 한데 문 조금 열고 안에 뭐 있나 이렇게 들여다보는 상태 정도 아니면 또 깔딱고개에 들어가 있는 정도라고 보여져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이제 직접 공약을 설계하고 참여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때는 조바심이 납니다. 시험 보는 사람이 준비가 덜 된 거 잘 알잖아요. 늘 모든 시험에서는. 맞아요. 떨어지니까 무섭잖아요. 맞아요. 시험장 들어가면 알아요. 다. 그렇죠. 그런 심경입니다. 그래서 2045년 광복 100주년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우리는 진짜 선진국이야. 경제로도 그렇고 먹고 살만하고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이렇게 살았고 앞으로 이렇게 살자. 다른 나라에 말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 김구 선생님이 말했던 진정한 문화국가. 이거를 이루는데 좌표를 좀 설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점에서 보면 2045년 프로젝트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좀 방향성 제시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런데 그게 이제 허투루 돼서는 안 되고 매우 정밀하고 실제로 계산은 무지무지하게 복잡할 수 있지만 드러나는 거는 간단 명료하게 대통령님께서 국민들한테 제시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장님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국정기획위원장을 맡으셔서 밑그림을 그렸고 맞습니다. 이번에 또 더 큰 밑그림을 그리시네요. 뭐 그렇게 말씀하실 건 아니고요. 맞잖아요. 이제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교에 가는 것이고 뭐 대학교 안 가더라도 계속해서 평생 학습을 해야 되는 것처럼 계속해서 뭐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국민들께 봉사해야 되는 거죠. 그래요? 그럼 이 결과는 언제쯤 나올 예정입니까? 그러면? 아직 구상 단계라서 예단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늦어도 내년 광복절 전까지는 뭐 대통령께서 국민들께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네. 계시고.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정책 현안에 대한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요거부터 좀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SNS를 통해서 특히 정책 메시지를 많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이 사장님은 잘하는 거라 그렇게 이제 그 호평을 하셨습니다. 어떤 점에서 잘한다고 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네, 이제 대통령께서 사안을 이해하시고 그 사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그 내용 하나하나도 다 정확히 알고 계셔서 고맙고 국민들 입장에서 이제 감사한 일이지만 무엇보다도 네. 옛날 용어로 이제 작풍이라는 것 말하자면 그당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그죠. 예. 그죠. 근데 난 그거 계속 쓰잖아. 화가들도 그렇고 네네네네. 어떤 거를 준비하고 행사하는. 그렇죠. 네. 근데 이번 국정 원칙 중에 경청과 통합이 하나 있고요. 듣고 통합하고 말하고 그다음에 공정과 신뢰도 있었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대통령께 특히 잘하는 게 실용과 성과입니다. 말하자면 막 처음부터 생각하고 이 생각의 끝에는 무엇이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나간 면이 그거는 그냥 기본으로 깔아놓고 당장 현실에서 어떤 문제가 있지를 보고 그 문제로부터 거꾸로 문제 해결을 파고드는 것. 그 이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분들이 보기에는 야 대통령이 과장이 해야 될 일을 고민하시면 어떡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그럼 대통령이 외교 안 하고 국방 안 하시겠습니까? 네. 당연히 그건 깔고 가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한 방법들을 본인 스스로 먼저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옆에서 봤던 성남 시절의 이야기 그다음에 경기도지사 일대 이야기들을 보면 늘 공부를 이제 치열하게 해서 다 깔아놓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문제를 듣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TF를 구성해서 돌파해 나가기 이것들을 그 일하는 방법을 본인이 실천함으로써 공무원 사회에 그런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싶고 실제로 공무원 사회도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SN을 통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계속 이제 이야기됐던 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제 그 SNS에 이제 글을 올렸고. 근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다고 지금 보고 계세요, 이 사장님?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요. 매물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는 보도도 있긴 하던데요. 네, 네. 저희는 아직 뭐 한 지가 얼마 안 됐고 예. 또 이렇게 뭐가 시장이라는 건 어떤 제도적이거나 이런 게 탁 던져지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생각을 하잖아요. 또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갈려 있고 부동산 관련 이해관계라는 건 사실 평생하고도 관련된 일들이거든요. 그렇죠. 결혼이나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많은 고민들을 하실 거예요. 지금 이제 고민이 시작됐다고 보여지는데 특히 이번에 대통령께서 이제 화두로 던지신 양도세와 관련해서 중과 문제 이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렇죠. 오래된 일이에요. 그렇죠. 한 4년 정도.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때 나온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세다라는 이제 그동안에 전 정부에서의 평가가 있어서 이게 이제 사실 꼼수로 연장을 한 거예요. 법은 있는데 법을 시행할 때 1년 이렇게 이제 미뤄온 거예요. 공부는 해야 되겠는데 좀만 더 자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아, 비유가 그렇게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랬는데 이제는 그럴 수는 없겠다. 그래서 그동안에 사실 4년에 걸쳐서 준비하실 분들은 다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다고 해서 특별히 이상한 건 없는 것 같고요. 예. 또 실제로 아마 많은 분들은 대비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보세요. 예. 근데 그러면 오늘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전해드렸는데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 이제 그 재산 공개 대상인 고위 공직자들이 이제 집을 몇 채나 갖고 있는 걸 조사를 해봤더니 정확히 3분의 1, 33%가 2주택 이상이더라. 이게 지금 이제 데이터로 나왔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이게 나왔어요. 근데 그런데 이제 그런 관심사가 국민들 보고 이제 빨리 팔아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고위 공직자는 이렇게 바로 따라붙잖아요. 어떻게 전개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저는 뭐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할 거라고 보세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공직에 계신 분들은 팔려고 노력을 하실 텐데 그중에 어떤 분들은 불가피한 측면들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뭐 어떤 판단들을 하시겠죠. 국민들 앞에 공직에 있으면서 국민들 앞에서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아마 처신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뭐 대부분 대통령 뜻에 따라서 정부 지금 뜻에 따라서 정리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좀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에 그때 이제 그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제 승진 대상에서 이제 빼겠다라고 밝혔고 또 실제로 그렇게 이제 그 인사평정을 해서 배제한 경우가 있었는데 네. 요번에는 팔아라 말아라는 직접적인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사실 그거는 뭐 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결국은 메시지는 똑같다고 네, 보세요. 하신 거나 똑같은 거죠. 뭐 꼭 뭐 이렇게 뭐 박수 치는 걸 봤으면 됐지 그 소리 꼭 들어야 됩니까? 대통령이 SNS에 그렇게 매일 올리다시피 했으면 네. 눈치가 정말로 없는 사람 아니면 아니 눈치가 그렇게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양도세 문제는 그렇다고 치고 부동산 관련 세제에 대해서 손봐야 되거나 좀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세요? 이제 그 관련해서는 학계나 네. 시민사회 쪽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사실 좀 있습니다. 이 부동산은 개인의 일생이라든가 말씀드린 대로 삶의 전체를 놓고 판단했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너무 일방적으로 혹은 어떤 잣대에 의해서 이렇게 가야 돼라고 일방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 세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조금씩 이렇게 자꾸 손을 내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손댄 흔적이 그쪽 부분에 굉장히 많아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전문가들도 좀 헷갈릴 정도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한번 손을 봐야 될 필요는 있지만 크게 보자면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이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불안하고 불편하고 뭐 속는 것 같고 불공정하고 이럴 때에는 금융시장에 들어가는 게 무섭거든요. 네.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부동산이 그래도 확실해 이렇게 있는데 이제는 부동산보다는 자본시장 일반적으로 우리 자본시장은 뭐 기업하고 관련이니까 생산적이라고 보여지는데 예, 예. 생산적 부분으로의 금 이동 예. 그다음에 그쪽 부분의 성장 속도가 빠른 거 이런 것들이 조금씩 국민들이 이해하고 공부하는 저희들도 그런 방향을 좀 느끼겠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쪽으로 가면서 정리할 여지들이 점점 많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부동산 세제 관련해서 저희도 이제 인터뷰를 하면은 전문가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그나마 공통 분모가 뭐냐면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걸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큰 방향성은. 대체로 그렇게 하죠. 다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맞아요. 공감하시는 거고요. 저도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공감합니다. 예. 왜냐하면 부동산은 이제 수익률이 높아지니까 그렇죠. 그 수익률 때문에 그쪽으로 왔던 거거든요. 근데 아마도 대통령께서 아마도 싫어하시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맞아요. 예. 근데 이제 학자로서는 아마도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능성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 수익률이 점진적으로 좀 떨어뜨려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반면에 이제 그 생산적 부분에서 주식이라든가 하는 부분에서는 기업들의 생산성이 좀 올라갈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생산성 올라가는 게 결국 주가에 반영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쪽 생산량이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부동산 생산성은 좀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어서 저는 이번 정부 들었으면서부터 자연스러운 이행기가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행기. 네네. 이제 그러면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이행. 네네. 근데 어제 저희가 이제 그 패널이 나와서 그 지적을 이렇게 했는데 생각이 나서 한번 여쭤보는데 지금 이제 주식시장으로 이동을 해서 막 활성화되는 건 좋은데 여기서 돈을 번 사람들이 차익을 실현해 가지고 이걸로 부동산 투자를 해버리면 문제가 된다. 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뭐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죠. 지금 부동산 문제 특히 강남 고가 부동산 문제는 돈을 아주 많이 번 어떤 그룹들이 있어서 그 그룹들이 부동산을 가격에 대해서 일단 아까 얘기한 대로 저금하는 식으로 그렇죠. 묻어두는 식으로 콱 사뒀다 이런 가설들이 꽤 유력한 것처럼 보여요. 예를 들자면 뭐 코인을 해서 맞아요. 예, 돈을 많이 벌었다든가 뭐 이런 분들이라는 얘기인데 그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렇게 특별한 어떤 경우들을 빼고는 대부분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인 경우에는 수익성과 생산성과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거 고루고루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돈을 왕창 벌어서 그 돈을 나는
썩지 않고 없어지지 않으니까 땅에다 묻어놓을 거야라고 해서 집을 사고 이러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미 강남 집값은 이미 이게 안정된 자산은 더 이상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가격이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간다면 더 올라가겠지만 떨어진다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낙폭이 말하자면 네네, 위험 자산이다. 네, 위험 자산으로 말할 수 있어서 어허. 안정성을 추구하느라고 부동산을 산다라고 하는 거에 전 동의할 수는 없고 그러나 또 그럴 수 있는 분이 있죠. 뭐 부동산을 안 썩어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시멘트도 섞인 속죠. 조금씩은. 알겠습니다. 민생을 위한 추경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민생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걸까요? 민생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 보면 작년도 경제 성장률 결과가 아직 발표가 안 됐는데 작년도 성장률을 보면 되게 1% 정도일 거라고 추정을 해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하반기에 좀 실적이 좋아서 1%인데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완전 하이로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랬는데 1%예요. 주식 가격은 더블을 넘게 쳤어요 지금요. 예. 그런데 1%예요. 이게 어허. 무슨 뜻이죠? 평균에서 1%란 소리잖아요. 엄청나게 헤매는 데가 있다는 소리죠. 그만큼 마이너스가 있다는 거니까. 예, 그게 민생입니다. 그게 민생이다. 예, 건설, 도소매, 숙박, 음료, 음식료 여기 전부 다 밑으로 꽉 깔아앉아 있습니다. 예.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주로 그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라면 그분들 진작시킬 필요가 지금은 있다. 올해 한 상반기 예의주시하면서 더 늦지 않게 어떤 순간을 넘어가면 음식점이 폐업을 하고 나면 돌이키질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역치가 있거든요. 네. 그 역치에 도달하기 전에 저는 그분들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장은 아니겠네요. 일단 상반기 움직임을 좀 예의주시하고 나서 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 5163님이 지금 문자 주셨는데 코스피 7천 가능하다 하셨던데 정말인가요? 저 지금 들어갑니다라고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신이 없고요. 책임지셔야 되는데요. 그건 책임 장기적으로는 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주식이라는 건 늘 뭐 성적처럼 오르고 내리는 측면이 있는 거라서 그렇죠. 뭐 어떻게 말씀드리긴 곤란하지만 이제 추세를 본다는 건 저희 공부하는 사람들이 늘 추세를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니까 네. 추세를 보자면 그동안에 2,500이 너무 눌려 있었다는 것들은 이제 증명됐지 않습니까? 제가 뭐 5천 전도사 중에 하나였는데요. 예전에. 네네. 그랬는데 이 5천이라고 하는 건 확신이 있느냐. 그때는 정말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거는 일반적으로 국제 비교를 해보면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그다음에 자산 규모 이런 게 보면 너무 낮아서 그때 한 7,500 정도가 정상일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7,500. 네, 5천에서 7,500 사이.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비교하는 잣대들이 있는데 네. 주식 가격하고 기업의 자산을 비교하는 전체를 통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몽땅 주식 가격 모든 기업들의 자산 이걸 비교하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세상이 자유롭게 변하다 보니까 그거 비율도 비슷해져 가요. 선진국은 어떻고 후진국은 어떻고 뭐 중진국은 어떻고 이렇게 비율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대략 한 2에서 3 정도는 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데 2일 때 2,500일 때 제가 얘기했으니까 2라면 5,000 3이라면 7,500 우리는 중진국과 선진국 사이 선진국의 문턱 이렇게 본다면 5,000보다는 7,500 쪽이 좀 가깝지 않을까. 그러면 대충 이 정부가 끝나기 전에 7,000 쪽을 가까이 가 있었으면 좋겠다. 또 그럴 가능성이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거기까지 이제 그 올라갈 동력은 충분히 있다. 네. 이제 다만 정책을 잘해서 알겠습니다. 주식시장을 불공정을 좀 해소하고 그래야 되겠죠. 지금 이제 그 대미투자 특별법 있잖아요. 근데 여야가 특위를 가동하기로 합의를 봤기 때문에 한 달 뒤쯤이면 아마 통과가 될 것 같고 이게 통과가 돼버리면 이제 당장 이제 1년에 상한 200억 달러 투자 문제가 이제 바로 나올 거고 미국에서 뭐 에너지 분야 찍었다 얘기까지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200억 달러가 빠져나가요. 외환 관리가 어떻게 영역이 어렵죠. 그게 문제잖아요. 지금. 어렵죠. 200억 달러가 우리가 요즘 막 큰 단위가 돈에 뭐 조 단위 이런 게 막
막 늘 들리니까 네. 월급 같은 느낌도 들고 어떨 때 그러는데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200을 얘기했던 거는 어떤 의미가 있었냐 하면 우리가 관리 가능한지 이것들을 먼저 검토했었을 겁니다. 처음에 그게 없었을 때 분할로 하는 게 없이 했을 때 일시불처럼 얘기했을 때는 못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외화 표시 재원들을 다 합치면 한 4,300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 된다면서요. 네. 제가 여기 오려고 어저께 봤더니 4,200 뭐 93인가 뭐 얼마가 있는 것 같던데 그런데 4,300 정도인데 그 4,300이 현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서요. 네. 어떤 건 금도 있고요. 국채도 있고. 미국 장기 국채도 있어요. 더군다나. 그거 내다 팔아야 되는데 원래 그렇잖아요. 급하게 내다 파면 제가 못 받죠. 떨이가 되죠. 떨이가. 그렇죠. 후려치지요. 살려는 사람도. 그 IMF 때 그랬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생각해야 될 건 1년에 들어오는 돈이 얼마가 될지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있는 거를 깨서 갖다 하는 거는 무서운 거예요. 이게요. 그러나 1년에 들어오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건데 우리나라 한국은행하고 한국자산공사라는 데서 KIC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운용을 하는 데들이에요. 여기가 1년에 벌어들이는 돈들이 한 150 정도 돼요. 150억 달러. 네네. 150 정도 되니까 50 정도는 또 여유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200억 달러. 그래서 200 정도라서 부담스럽게 마찬가지예요. 근데 제가 왜 여쭤보냐면 지금 고환율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맞아요. 환율이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 네네. 그게 그 걱정이잖아요. 당장.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외환관리 측면에서 부담스럽기는 솔직히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그러지 않고 여태까지 왔는데도 환율이 슬금슬금 올라가잖아요. 네네네. 환율 올라가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이 좀 많이 풀어져서 그런 면도 있고 이자가 우리가 조금 이자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있었지만 그러나 200억 달러가 나가는 건 여전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죠. 네, 부담스럽지만 그러나 환율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는 건드리지 않을 거다. 그 정도까지는 네네, 가격은 그렇게 아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한 1분 정도밖에 안 나와. 시간이 너무 아유, 짧은데요. 죄송합니다. 요거 하나만 여쭙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원전 추가 건설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한 기가 아니라 두 기입니다. 네. 두 기까지 필요한 겁니까? 아니요, 그게 이제 두 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두 기를 한 게 아니라 원래 작년에 그 전기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11기 기본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있던 건데 거기에 있던 계획이 두 기인데 원래 세 기였다가 두 기로 줄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거를 그냥 그대로 가져간다. 바꾸지 않고 그대로 가져간다라고 하는 거여서 이제 두 기로 얘기를 하는 거지. 1기, 2기를 이제 새로 고치거나 뭐 이랬던 건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근데 왜 갔냐, 원전을 왜 승인하냐 하는 시민사회, 특히 원전 쪽을 뭐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우려스럽잖아요. 그래 보는 시각이 있는데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AI 쪽으로 방향을 틀었잖아요. 역시 그 전력 문제가 있어서. 예, 그 전력이 어마어마하다면서요, 그게. 예, 우리 지금 재생에너지 가지고도 상당한 부분은 이제 팔로우를 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재생에너지가 갖는 전기의 불안정성 문제가 좀 있어요. 해가 안 들어온다든가, 그렇죠. 바람이 안 분다거나. 예. 예, 그래서 그게 기저전력 혹은 예비율을 확보해야 되는 차원에서 원전으로 가자. 대신 뭐 철저하게 안전에 대한 준비는 지금보다 훨씬 돈을 많이 들더라도 꼼꼼히 하고 가자 이런 차원이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준비한 질문은 반도 소화를 못했는데.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많아서 그렇죠. 아닙니다. 조만간 대신 좀 그 말씀 답변이 길었으니까 다음에 한번 더 나오시는 걸로. 좀 여유 갖고 그냥 천천히 하는 걸로 좀. 조만간 한번 모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좀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MBC 올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고맙습니다. 네. 이한주 대통령 정책특보와 함께했습니다.